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기술의 세상을 연결하고 투명성을 말하는 구호가 실리콘밸리 거인들의 혀끝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곳에서 방금 드러난 어두운 진실 하나가 그 위선의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유리처럼 맑다며 떠들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놓고도 이름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르는 그 전쟁처럼 말은 고상하고 현실은 잿빛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특히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국제 사기 범죄 집단의 눈에 살찐 양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기 부대가 미국 가정집 문턱을 넘어오도록 성문을 열어준 자, 그들의 길을 터준 자가 다름 아닌 지구에서 가장 큰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과 그 수장 마크 저커버그라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술 재벌이 이용자 안전을 헐값에 팔아 더러운 돈을 쓸어 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한 명문대학에서 중국계 총장이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거대한 정치적 압박을 무릅쓰고 미국의 지식 안보를 지키는 전쟁에서 최초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처럼 나섰습니다. 전쟁이라면 원래 명분이란 깃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명분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가 중요합니다. 왜 저커버그는 보이지 않는 공범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퍼듀 대학교는 지금 이 순간 중국 유학생에게 문을 세게 닫으려는 걸까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깊게 해부하겠습니다. 한쪽은 이익을 위한 비열한 타협이고 다른 한쪽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각성과 결단입니다. 첫째 부분, 세상을 연결한다는 말이 글로벌 사기의 도구가 될 때,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의 사전을 펼치면 참 예쁜 단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투명성, 신뢰, 연결, 공유. 그는 창업의 이상을 말하며 세상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건이 말하는 그 개방은 범죄자가 드나들기 좋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짓밟아 놓고도 평화를 운운하는 그 말장난과 닮았습니다. 말은 고급이고 결과는 참혹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로이터가 메타의 신뢰를 정면으로 강타하는 단독 탐사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보도는 메타가 오랫동안 감추려 했던 끔찍한 그늘을 들춰냈습니다. 메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소셜 플랫폼 거인은 중국 광고주들이 사기, 불법 도박, 음란물, 각종 정책 위반 콘텐츠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자사 플랫폼에 대량으로 유통하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돈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 본토에서 2009년부터 완전히 차단된 기업인 메타가 중국 광고주들로부터 약 18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지점은 그중 19%, 대략 30억 달러가 정책 위반 광고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30억 달러의 더러운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가짜 약, 사기성 건강기능식품, 불법 도박, 금융함정 같은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해외에 껍데기 회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위장 계정을 등록해 이런 유해 광고를 미국 시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세상을 연결한다는 말이 어느 순간 피해자의 지갑과 눈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해방이라 부르며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안전이라 말하며 민간인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말은 늘 사람을 속이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넘기다 보면 며칠 만에 혈당을 떨어뜨린다. 수술 없이 전립선 문제를 해결한다. 고령층을 정조준한 당뇨 역전 캡슐, 관절 회복 스프레이 같은 광고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탐욕을 자극하는 금융 광고도 넘쳐납니다. AI가 자동으로 주식을 굴린다. 정량 로봇이 큰 수익을 보장한다.
터무니없는 이유를 약속한다. 이런 광고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고 피해자는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특별이라는 단어 뒤에 인간의 고통을 감추듯 여기서는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 피해자의 절망을 감춥니다. 대만 소비자는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샀고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털렸습니다. 어떤 사기 조직은 왓츠앱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유령 주식 투자를 부추겼고 대표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2억 1,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메타 내부 자료는 또 말합니다. 중국이 메타 플랫폼에서 사기성 광고와 정책 위반의 최대 발원지였고 전 세계 위반 광고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말입니다. 이 숫자는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스스로 증언합니다. 둘째 부분, 이익이 양심을 짓밟을 때 벌어지는 악마의 악수. 그렇다면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80억 달러라는 황금알을 지키기 위해 메타는 악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침공이 명백해도 돈과 이익이 걸리면 침묵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결국 핏값 위에 장부가 올라갑니다. 2024년 상반기 메타는 기술적 조치와 강화된 검열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전담팀을 꾸렸고 그 결과 중국발 위반 광고 비율을 19%에서 9%까지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4년 말에 이 특별 대응이 중단되었고 곧이어 해당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더니 누군가 문을 다시 열어젖힌 꼴입니다. 전쟁에서도 휴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뒤에서는 포탄이 더 세게 날아드는 일이 있지요. 말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현실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더해 메타는 신규 중국 광고 대행사에 대한 심사 기준까지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위반 비율이 다시 16%로 치솟았습니다. 로이터의 질의의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그 전담팀이 일시적이었을 뿐이며 저커버그가 전 세계적 사기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왜 메타는 중국 시장이라는 특정한 발원지에 대한 특별 작전을 포기했는가? 내부 자료가 보여주는 냉혹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메타는 중국 광고주의 높은 위반율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고 다른 시장에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거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도 부수적 피해라는 말로 배치는 것과 닮았습니다. 단어가 양심의 대체품이 되는 순간 사람의 값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메타의 중국 광고 생태계는 대략 11개의 상위 대행사에 크게 의존하고 이 대행사들은 다시 계정을 하위 대행사에 재임대하며 거미줄 같은 중개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기 광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메타 검열의 빈틈을 연구하는 광고 최적화 전문가라는 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대행사는 계정 차단율을 80%까지 낮추는 방법을 안다고 공공연히 홍보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선전이 기술이 되듯 여기서는 속임수가 기술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도 있습니다. 메타의 화이트리스트 메커니즘은 상위 대행사 광고가 시스템의 위반으로 표시되어도 2차 수동 심사 전까지 계속 집행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대기 시간이 바로 사기꾼에게는 황금 시간이 됩니다. 광고가 내려가기 전에 피해자의 지갑을 먼저 털어버리면 끝이니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기 전에 이미 도시가 불타고 사람이 죽고 삶이 무너집니다. 뒤늦은 정정은 언제나 생명을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로이터 기자들은 실험도 했습니다. 대략 $30를 암호화폐로 지불하면 하위 대행사를 통해 광고 계정을 만들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 광고를 비교적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네트워크의 다수 대행사가 메타의 인증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신뢰의 전문가, 실상은 범죄의 길잡이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인도주의라는 표지가 붙은 트럭이 총알을 싣고 가는 순간 표지는 진실을 가리지 못합니다. 내부 자료는 또 말합니다. 2025년 5월 메타가 무작위 점검을 했더니 중국 광고 계정 800개가 한 달 만에 2,800만 달러를 위반 광고 집행했었고 그중 75%가 보호받는 상위 대행사 계정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왜 대형 고객을 처벌하지 않느냐고 묻자 상부의 답은 매출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메타는 일부 소규모 계정만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메타의 전 제품 관리 책임자였던 롭 리더르는 이런 높은 위반율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불가피라는 말이 사람의 고통을 지우듯 여기서는 사업적 판단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눈물을 지웁니다. 런던의 한 컨설팅 회사도 메타의 정책과 행동이 중국 광고업계의 구조적 부패를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 이익을 위해 메타는 서구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공격이 플랫폼 위에서 자라나도록 방치한 셈이 됩니다. 셋째 부분, 중국몽과 페이스북 제왕의 급회전. 여러분, 메타와 중국의 미묘한 관계가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4년 4월 메타의 전 글로벌 정책 책임자였던 사라 윈 윌리엄스가 SEC에 제보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7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저커버그가 약 10년 전부터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해 얼마나 계산적으로 움직였는지를 폭로했습니다. 2009년에 중국에서 차단된 이후 저커버그는 인구 대국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짙은 스모그 속을 달리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서툰 중국어로 아첨하는 연설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었습니다. 문건과 증언은 그가 중국 당국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의 현지 저장을 수용하고 2015년에는 중국판 페이스북을 위한 특별 검열 시스템을 비밀리에 개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전쟁에서도 질서라는 이름으로 검열이 먼저 서고 진실은 마지막에 고개를 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정보전이 가장 먼저 달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내용은 사라 윈 윌리엄스의 회고록, 권력과 탐욕, 그리고 길 잃은 이상을 경고하는 이야기라는 취지의 책이 2025년에 출간되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저커버그는 칭화대학교 관련 국제자문기구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 명예의장으로는 왕치산이 거론됩니다. 왕치산은 중국의 전 국가 지도부 핵심 인물로 시진핑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의 중국몽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페이스북은 끝내 중국 본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회전합니다. 아첨하던 자세에서 돌아서 이제는 인터넷 자유의 수호자처럼 중국을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국면에서 2025년 초 인공지능 경쟁이 거세지자 메타는 백악관과 협력해 AI 표준을 미국 가치로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메타의 글로벌 담당 임원은 중국식 모델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가 세계 AI 기준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고 저커버그도 트럼프와 함께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검열에 맞서겠다고 언급합니다. 동시에 중국이 자사앱을 모두 차단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미국의 가치를 외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중국발 광고 돈을 받아 위반 광고와 사기 광고가 자라나도록 방치했다면 그것은 도덕의 정점이 아니라 위선의 정점입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침공을 해놓고도 평화를 말하는 순간 단어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거짓이 됩니다. 현재 메타의 중국발 광고 매출은 쉬인과 테무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사기성 광고는 여전히 메타가 쉽게 놓지 못하는 파이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가 해외에서 발생하니 중국 내 집행이 느슨해지고 그 틈은 범죄자에게 낙원이 됩니다. 2025년 3월 일리노이에서 연방검찰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이용해 투자자를 속인 주식 사기 조직과 관련된 2억 1,400만 달러 규모의 부당 이득을 압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메타를 비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조시 홀리와 리처드 블루먼솔은 SEC와 FTC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메타 플랫폼이 미국 내 전체 사기 사건의 약 3분의 1과 연관되어 있다는 메타 측의 인정이 거론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전년도에 사기로 잃은 돈이 1,583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상원의원은 메타가 소비자 피해 중 5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SEC와 FTC에 보낸 서한에서 메타가 사기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는지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부당이익 환수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속임수의 방치 위에 비즈니스 모델을 쌓는다면 안전을 약속하는 말은 텅 빈 메아리일 뿐입니다. 저커버그가 이용자의 고통 위에서 돈을 쐬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혀 다른 결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 중국계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가치와 안전을 지키려는 결단에서 오히려 미국인다운 선택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떤 행동이 미국 학계 전체를 흔들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이야기, 퍼듀의 일갈, 중국계 총장이 베이징에 아니라고 말하다. 여러분, 메타가 중국발 사기 리스크를 외면하는 동안 미국의 오랜 명문 퍼듀 대학교에서는 중국계 총장이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민감한 영역에서 중국 국적 지원자에 대해 문턱을 높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문을 닫는 조치가 추진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2025년 10월 무렵부터 퍼듀가 구두지침 형태로 일부 대학원 입학심사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지원자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보라는 방향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12월 17일 포브스가 이를 다룬 보도를 내놓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작은 미국 하원 산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서한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이 퍼듀 총장 멍치앙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국가 안보 위험을 강하게 우려하며 특히 적대국 출신 유학생 의존이 미국 내 인재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전문 역량을 외주화하는 결과를 낳아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장기적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한은 민감한 프로그램에서 중국 국적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학비 수입을 최우선으로 삼아 강하게 맞서는 대학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퍼듀는 빠르게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일부 교수진은 중국, 이란 등 국가 안보 민감 국가 출신 지원자는 합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속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서류를 즉시 거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100명 이상의 국제 지원자, 그중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로 알려진 이들이 입학 허가를 갑자기 취소당하거나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설명도 부족했고 면접도 없었고 이해 제기 기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미 학교 근처로 이사해 임대 계약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조용한 퇴출 같은 상황을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전쟁이 사람의 삶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듯 행정의 결정도 누군가의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난민이 하루아침에 길 위로 내몰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퍼듀의 움직임이 갖는 상징성은 큽니다. 퍼듀는 무명의 학교가 아닙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를 다수 배출했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을 길러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곧 STEM 분야에서 강력한 요새로 불립니다. 과거 퍼듀에는 중국 유학생이 매우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국 핵 개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덩자드도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퍼듀가 민간 분야에서 중국 국적 지원자에게 문을 닫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미중 교육 협력의 순진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멍치앙의 초상, 첫 번째로 뜨거운 감자를 집어든 사람. 퍼듀는 왜 앞장서려 했을까요? 왜 이렇게 민감한 일을 먼저 하려 했을까요? 그 답은 총장 멍치앙에게서 찾는 시각이 있습니다. 멍치앙은 천진에서 태어나 11살 무렵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옮겼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7년 그는 퍼듀에 합류해 공학 분야 리더십을 맡았고 이후 퍼듀의 공학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그는 퍼듀의 13번째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드물게 중국계가 총장직에 오른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학문적 역량만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과 자유가치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2012년 그는 홍콩에서 논란이 된 국가교육과 관련해 반대 서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고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 국면에서도 소셜 플랫폼에서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2019년 그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에 의해 국무부의 과학기술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마오춘과 함께 중국 관련 정책 구상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인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별 위험 평가 틀을 구축하는 논의에 참여했고 민감 국가 출신 일부 집단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접근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왜 멍치앙이 위험 제거 흐름 속에서 선두에 서려 했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는 두 문화와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베이징의 학술 침투 위험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멍치앙과 퍼듀의 결정은 강력한 경고로 읽힙니다.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가 눈앞의 이익에 취해 이용자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동안 여전히 지식인 지도자들 중에는 국가안보와 자유의 가치를 더 위에 두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싸움은 무역이나 군사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도 소셜 계정 하나하나에서도 벌어집니다. 더러운 이익과 깨끗한 양심 사이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깨달았듯 명분을 덧칠한 폭력과 탐욕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먹고 자랍니다. 말로 포장된 칼날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메타의 행태와 퍼듀의 대담한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미국 대학들도 멍치앙의 길을 따르게 될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세계정세부를 마칩니다. 세계정세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